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한 며느리 역할에서 물러난 지 몇 년 지난 30대 여자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분들께 대단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시월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다양한 시어머니가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였던 그분은 정말 특이했거든요.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무리한 예단 리스트를 받았을 때 도망쳤어야 했는데 결국 결혼까지 하고 말았네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정도면 별탈 없이 결혼하는 거라고. 첫째 형이 결혼했을 땐 무슨 영국 왕족 결혼식 올리는 것처럼 허례허식이 난무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삼형제 집안이었는데 남편이 막내였거든요. 큰 아주버님이 결혼할 땐 상대편의 집안과 재력을 우선으로 봤다고 들었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도 점점 욕심을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삼형제 중 막내 며느리로 시댁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쁨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요. 아기자기한 디저트 같은 걸 사서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같이 먹기도 하고, 차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유명한 찻집에 가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색을 드러내기 전이었거든요. 이 집안의 문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을 때 큰형님의 발언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들끼리 모이자고 하시더라고요. 셋이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큰형님은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시어머니 생신인 건 알고 있지? 늘 하던 대로 돈을 좀 걷자고. 네? 돈을 걷다뇨? 아, 막내 동서는 이게 처음인가? 우리 매번 기념일마다 며느리들끼리 돈 모아서 좋은 거 하나씩 사드리거든. 이번에는 시계 좋은 거 하나 사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좋아요. 이왕 해드리는 김에 좋은 거 돈 모아서 선물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문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따로 용돈을 드리면 얼마나 드려야 하나, 뭘 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며느리 셋이 모아서 좋은 거 하나 해드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모으는 금액이 생각보다 꽤 큰 거예요. 명품 시계를 선물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들끼리 큰 선물을 해주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 두 분 다 워낙 직업도 좋으시고 돈도 잘 버시니까 그 정도는 쉽게 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초반부터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고 시집 와서 처음으로 맞는 생신이신데 제가 혼자 튈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생신날 명품 시계를 선물 받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계를 껴보시고는 이리저리 거울을 보시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손목 허전한 건 어떻게 알고 이런 걸 준비했어. 너무 예쁘네. 우리 며느리들밖에 없어. 아들 셋이나 키워봐야 뭐해. 명품 하나 사주지도 않는데.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뿌듯함도 잠시, 시어머니의 생신 한 달 후인 어버이날에 또 돈을 모아야 하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골라놓은 명품백이 있으시다며 그걸 사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어버이날, 생신날, 새해날, 명절까지 따지고 보면 기념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작은 일에도 기념을 하셨던 타입이라 무슨 기념일이 이렇게 많나 싶더라고요. 저희 며느리들은 마치 시어머니에게 상납을 하듯이 기념일을 챙길 수밖에 없었고 그게 어쩌다 보니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시계, 가방, 구두, 반지 등등 시어머니께서 매번 가지고 싶은 걸 통보하면 저희는 돈을 모아 그걸 사드리는 시기였습니다. 조금 갸웃했던 게 아들 셋에게는 선물 사달라는 말을 일절하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아들 돈으로 사드리는 건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언제 한번 제가 시어머니께 명품 스카프를 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사람 보너스 받은 걸로 샀어요 했더니 갑자기 스카프를 풀며 환불하라고 하셨어요. 이 비싼 걸 아들 돈으로 샀다고? 아유, 난 됐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이런 거 살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서 환불해. 그래놓고 제 월급으로 사드리는 건 거절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엄청 좋아하셨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제가 선물을 드릴 때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누구 돈으로 샀니?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 그래? 아유,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이래서 여자도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일을 관두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작은 형님이 한번 직장을 휴직하고 싶다고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네요. 외벌이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 요즘 여자들은 이기적이라느니 엄청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거의 쉴 틈도 없이 직장으로 복귀를 했다고 들었어요. 보통 이런 문제는 부부끼리 의논하지 않나요?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자식들의 사소한 일까지 참견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외식을 할 때면 시어머니는 식사를 마친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나셨고 우리 며느리 덕에 맛있는 거 잘 먹었네 하며 은근히 며느리에게 외식비 지불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또 저희 며느리들끼리 돌아가면서 내게 됐죠. 선물값에 밥값에 이런저런 비용까지 더하면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이더라고요. 첫째 며느리 연봉은 얼마고 친정의 재산이 얼마가 있고 둘째 며느리 연봉은 얼마고 복지가 어떤 게 있고 줄줄 외우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가끔씩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숫자로 취급하는 듯한 그 태도가 저는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셋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셨어요. 한마디로 아들 돈은 아깝고 며느리 돈은 안 아까우셨던 거죠. 솔직히 어이가 없잖아요. 아들 돈이 며느리 돈이고 또 며느리 돈이 아들 돈인데 그걸 그렇게 구분하시더라니까요. 저한테는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술술 말하시면서 아들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으셨어요. 남편에게 이 고민을 말했더니 너무 심플하게 그럼 못 들은 척하면 되잖아 하더라고요. 며느리로서 그게 되나요? 시어머니가 뭘 갖고 싶다고 하시면 그게 곧 사달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시어머니께 주기적으로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묘한 경쟁의식이 들긴 했지만 무리하게 따라잡았다가는 제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손을 놓게 됐어요. 날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스트레스성 위염이 오곤 했습니다. 초반에 몇 번은 맞춰드릴 수는 있었지만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부자에다가 돈도 아주 잘 벌면 뭔들 못해드리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점점 원하시는 선물의 액수가 커지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눈치를 보니 형님 두 분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매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셋이 모였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어요. 저는 솔직히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매번 기념일마다 큰 선물 해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만약 형님들도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엔 1년에 한 번 정도만 큰 선물 해드리고 나머지는 좀 생략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긴 하지. 좀 기념일이 많긴 해. 작은 형님이 제 말을 거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힘입어 좀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님도 저희의 행복을 원하실 거예요. 무리하면서까지 선물 준비하신다는 걸 알면 미안해하실 것 같아요. 서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데 한쪽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기념일마다 명품 사드리면 우리 모두 등골 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솔직히 나도 맏며느리라 무조건 어머님 말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서 말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 이제는 선물이라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 내가 대표로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아무래도 내가 말씀드려야 쉽게 수긍하실 것 같아. 불편하시면 저희 셋이 같이 가서 말씀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됐어. 괜히 우르르 몰려가서 말씀드리면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둘이 있을 때 살짝 말씀드릴게. 그렇게 큰형님까지 찬성하며 저희 셋의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그걸로 저는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했죠. 기념일을 조금만 줄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큰형님이 시어머니께 말을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를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네가 돈 없다고 했다며? 네? 며느리 둘은 군말 없이 시어머니 위해서 선물해주자고 했는데 네가 돈 없다고 뭐하러 그걸 해주냐고 싫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서운하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보다 늦게 시집 왔으면서 벌써부터 시어미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느니 하지 말자느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나한테 해주면 뭘 또 얼마나 해줬다고? 첫째, 둘째 며느리보다 더 해줬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게 어머님께 그렇게 전달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절대로 어머님께 쓰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 능력선에서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네 맘 잘 알았다. 앞으로 나한테 한 푼도 쓰지 말고 너 편한 대로 해. 누가 너더러 선물해달래? 지가 스스로 잘 보이려고 해줘놓고 아주 웃겨? 어머님, 기분 푸세요. 제가 죄송해요. 기분 풀 게 뭐가 있니? 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라도 며느님한테 선물 받은 거 전부 토해내야 하나?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 집안에서 굴러온 돌이라는 것을요. 이미 시어머니와 큰형님, 작은형님 사이에는 단단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큰형님이 약간 진중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입이 가볍더라고요. 결국 기념일에는 저만 빼고 큰형님, 작은형님 둘이서 선물을 준비해서 시어머니께 드리더라고요. 그 현장 속에 제가 있는데 너무 민망해서 얼굴까지 빨개졌어요. 솔직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같은 며느리인데 굳이 뒤에서 제 뒷담화를 했어야 하나요? 따로 불러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두 분께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멍청하게 당하기만 했죠.
그때부터 저는 시댁 내에서 왕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생활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전화도 안 오고 부르지도 않으셔서 편했죠. 이왕 이렇게 시어머니 눈밖에 난 거 그냥 편하게 살란다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사정을 얘기하고 그 뒤로는 무리해서 용돈을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아유, 진작 이렇게 할 걸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내심 놀라셨나 봅니다. 막내 며느리가 석고대죄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당황하실 만했죠. 집단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또라이가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컨셉을 바꿔 눈치 없는 며느리가 되니 마음은 조금 불편했지만 몸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태도를 일관하니 시어머니도 얘는 원래 이런 애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며느리는 첫째와 둘째 순이고 저는 논외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하고 싶어서 가끔씩 용돈은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뭘 해줬고 용돈은 얼마 줬다면서 비교를 하셨지만 저는 타격받지 않고 그대로 말했죠. 어머, 그래요? 역시 능력 좋은 며느리는 다르네요.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어머님 선물도 해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릴게요. 아직은 제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 이 정도밖에 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네요. 너 직장도 좋은 데 다니잖아. 누가 들으면 구멍가게 다니는 줄 알겠다, 얘? 그래봐야 노예인 건 마찬가지죠. 원래 회사는 일한 만큼 준다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너희 직장은 청년 보장은 되는 거니? 그것도 잘 몰라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게 돈 잘 버는 전문직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청년도 걱정 없을 텐데. 그러게요. 그냥 저 지금부터 회사 때려치우고 공부할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전문직 가능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직장은 다녀야지. 너 괜히 헛바람 들어서 직장 관둘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꼭 붙어 있어야 돈을 벌지. 거기 나와서 네가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니? 어림도 없지. 시어머니는 해마다 제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하셨고 올해 보너스는 얼마나 되는지 그 외 상여금은 없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가 대기업이었거든요. 어떻게 아시고는 저에게 이번 상여금은 꽤 되는 것 같던데 하며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용돈을 요구하시는 게 분명해 보였지만 저는 눈치 없는 척 에이, 많지도 않아요. 월급이 워낙 적어서 그거라도 줘야 생활비 하죠.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을 따로 빼서 시어머니께 생활비 하라고 드리곤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외에 용돈을 저에게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긴 첫째, 둘째 며느리는 용돈에다가 명품 선물까지 해다 바치는데 막내 며느리는 눈에 띄는 선물도 해주지 않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만도 했죠.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일단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여유가 생기는 법이고 그래야 가족들을 챙길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당분간은 눈치 없는 며느리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인생 계획이 있었거든요. 둘이 부지런히 벌어서 자가를 사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성취를 이루며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내부에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대상이 될 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죠. 일도 열심히 하던 편이었고 나름 고속 승진을 해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조심스레 희망퇴직을 권유하시는 거예요. 이 대리 일 잘하는 거야 내가 잘 알지.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해. 알잖아. 그 김 대리는 얼마 전에 둘째 출산한 데다가 왜 버리잖아. 그 와이프까지 딸렸는데 어떻게 관두라고 해. 그리고 김 차장은 애가 수험생이라 학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네. 그렇다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신입한테 관두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고. 솔직히 이 대리는 여기 아니더라도 능력 좋으니까 갈 곳도 많고 스카웃 제의도 많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남편이 능력 좋으니까 당분간 벌지 않아도 괜찮잖아. 결국엔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제 상황이 가장 만만해 보여서 퇴직을 권유하시는 거네요?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아. 추리고 추리다 보니 이 대리만 남더라고. 남편 있는 유부녀니까 기댈 곳도 있을 테고 퇴사하고 당분간 쉬어도 가족들한테 따가운 시선 받을 필요도 없고. 저도 사는 게 각박하고 월급 한 푼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당장 이번 달 월급 안 들어오면 저희 가정도 무너진다고요. 그럼 뭐 가출산한 애아빠한테 관두라고 해? 저는 관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식으로 관두는 건 더더욱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버티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이 직장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왔고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할 엄두도 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왜 나보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 대신 내가 나가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눈치 없는 며느리 연기를 하듯 회사에서도 얼굴에 철판 깔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모두가 저의 퇴사를 원하고 있고 회의 참석에도 저를 누락시키는 그 상황에서 뻔뻔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배짱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평생 동료들에게 상처받으며 다녀야 하나 싶고 도저히 이대로는 못 다니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회사가 이겼어요. 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괜히 오기를 부렸던 것 같네요. 퇴사를 결심하면서 시어머니의 반응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직장에 꼭 붙어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저의 퇴사 소식이 반갑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평생을 몸담을 줄 알았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백수가 됐네요. 쉬면서 건강을 챙기고 싶었지만 워낙 타고난 게 노예 체질이다 보니 이곳저곳 이력서를 쓰느라 일상이 더 바빠졌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제 퇴사 사실을 알게 됐네요. 저는 최대한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대요. 저도 관두지 않으려고 버티고도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미 저를 퇴사자로 정해놓고 통보를 한 상태라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지금 열심히 이직 자리 알아보고 있고 조만간 면접도 많이 잡힐 거니까 곧 다시 직장 잡을 거예요. 갈 직장은 있고? 그럼요. 이참에 더 좋은 기업에 이력서 넣어보려고요. 비록 지금은 무직이지만 제가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한다는데 내가 말 보탤 필요 없지.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고생했다. 그래도 너무 오래 쉬는 건 경력이 안 좋으니까 얼른 부지런히 움직여.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 회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대로 보장해주는 곳 가면 좋지.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눈치 없는 척하며 제대로 챙겨드린 것도 없는데 이제 퇴직금을 받으면 저도 시어머니께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주 선물해드리는 것보다는 큰 선물 한 방을 해드리는 게 더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차를 선물해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운전하시며 이곳저곳 다니는 걸 좋아하셨는데 연식이 오래된 차다 보니 기능이 정말 없었거든요.
목돈이 생기면 시어머니께 언젠가 차를 선물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퇴직금이 들어오니 그 돈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약 주문을 넣었어요. 나름 서프라이즈였죠. 일부러 차박도 가능한 모델로 시어머니 취향에 맞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차를 선물해드리면 당분간 용돈 타령, 선물 타령은 없겠지 생각하며 준비한 것도 사실 있어요. 조금씩 용돈을 드리니까 더 불만을 가지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퇴직금을 어머님 차 구매하는 데 써버리고 월급도 뚝 끊기다 보니 당분간 시어머니께 뭘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어머님 생신날 서프라이즈 해드릴 생각에 설레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계획을 몰랐던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제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니 점점 심기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서프라이즈를 위해 끝까지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에게 그날 시간 맞춰서 차를 집 앞으로 배달해달라고 부탁해둔 뒤 저는 먼저 시댁으로 향했어요. 본격적인 생신 파티를 하기 전에 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모여서 과일을 먹으며 차를 마시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아주 비싼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명품 팔찌였는데 딱 봐도 아는 브랜드였습니다. 둘이서 저걸 준비했으면 돈이 꽤 들었을 텐데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걸 봤더니 아주 황홀해 하셨어요. 어머머, 이건 내가 가지고 싶다고 했던 팔찌 아니니? 이거 비쌀 텐데. 아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이제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첫째랑 둘째 둘이서 같이 준비한 거지? 내가 이거 잘 쓰고 나중에 너희한테 물려주마. 그리고 큰형님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께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이건 제가 준비한 용돈이에요. 아유, 선물도 비싼 거 줬으면서 무슨 용돈까지 챙기고 그래. 선물은 선물이고 용돈은 용돈이죠. 이걸로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유, 정말 우리 첫째는 어쩜 이리 속이 깊을까. 그리고 바로 다음 타자였던 작은 형님도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어요. 어머님, 저도 용돈 준비했어요. 아유, 둘째까지 용돈을 준비했어? 생신이신데 용돈은 저희가 챙겨드려야죠. 명품 팔찌에 용돈까지. 첫째, 둘째 며느리 덕분에 내가 아주 행복하네.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 몰라. 시어머니는 일부러 첫째와 둘째 며느리 덕분에 행복하다며 콕 집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저격하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께 선물도 봉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서프라이즈 선물이 올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차만 마시는 저를 보더니 말을 건네셨어요. 너 취업 준비는 잘 하고 있니? 네, 뭐 그냥 그럭저럭요. 취업 준비하느라 돈이 없니? 아, 제가 너무 빈손으로 왔나요? 돈이 얼마나 없는 건데? 뭐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야? 그 정도는 아닌데 여유롭진 않죠, 솔직히. 요즘 여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 오는데 과일 하나 안 사들고 오니? 에이,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거 따질 필요 있나요? 네 형님들 보면 드는 생각 없니? 빈손으로 오면 민망하지도 않어. 내가 이런 말 무안할까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해야겠다. 너 요즘 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뻔뻔하게 몸만 덜렁 올 수가 있어?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하다못해 형님들이 뭘 준비하면 보태주기라도 하던가. 요즘 젊은 애들은 이기적이라고 하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아무리 없이 살아도 사람한테 성의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본 매너고 예의지. 너는 어째 하나를 알려주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못 들은 척 하더라? 가정교육 문제인가?
어머님, 아무리 서운하셔도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매번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모였을 때 남편이 생신 선물 드릴 거예요. 그건 아들 돈이잖아. 아들 돈이 며느리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자꾸 며느리 돈에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집착? 넌 내가 집착하는 사람으로 보여? 그래서 돈 잘 버는 형님들 며느리로 삼으신 거예요? 백수인 저는 며느리도 아니라 이건가요? 솔직히 저도 서운하네요. 매번 기념일마다 며느리들끼리 돈 모아서 어머님 명품 사드리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각자 사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은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 셋만 무리하게 준비해야 하는 건데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큰형님이 저에게 동서, 그만해 하며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해졌어요. 웬만하면 참겠는데 이 가정교육을 언급하시니 저도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화가 나셨는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며느리로 들이지도 않았어. 결혼 허락받을 때는 다 갖다 바칠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 이거지? 아까운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니? 네가 회사 잘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무능력한 탓에 잘린 거면서? 저도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꼭 그렇게 돈 가지고 저한테 상처를 주셔야겠어요? 아무리 서운해하셔도 그렇지 굳이 큰형님 작은형님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면박을 주셔야겠냐고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막노동을 뛰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 아들 힘들게 안 할 테니까.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반항해. 내가 여태껏 첫째 둘째 며느리랑 지내면서 이런 일은 없었어. 유독 네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주 내 속이 뒤집어져. 내가 요즘 어떤 생각까지 드는 줄 알아? 우리 아들 새 장가 보내고 싶을 지경이야. 왜요? 돈 많은 며느리한테 막내 아들 새 장가 보내고 싶으세요? 어머님이 자꾸 돈돈거리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위축되는 줄 아세요? 첫째 며느리는 얼마를 벌고 집안에 얼마가 있다. 둘째 며느리 집안 건물에는 월세가 얼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왜 제가 들어야 하냐고요. 가족을 맞이하실 때 고려사항이 돈밖에 없으신 것 같아서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그 외의 것들도 좀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이 제일 우선이지. 모든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거야. 오죽하면 내가 첫째 장가 보낸다고 돈으로 줄 세워놓고 중매를 부탁했겠어. 둘째도 마찬가지다. 내가 중매쟁이한테 갖다 바친 돈만 외제차 한 대 값이야. 그래도 돈 보고 결혼한 덕분에 넉넉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봐라. 그런데 너희는 돈도 안 보고 연애 결혼하는 바람에 지금 이 지경으로 사는 거야. 얼마나 비교가 돼. 아주 처량하고 구질구질해서 내가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저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처량하고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어머님이 제 삶을 평가하세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랐고 부족함 없이 공부도 잘했고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단 한 번도 양심 없는 행동 한 적도 없고요.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은 제 인생을 하찮게 취급하세요? 이제는 나한테 본격적으로 대들겠다고 작정한 거니? 그래, 오늘 아주 끝장을 내자. 돈 없는 며느리는 좀 맞아야 해. 저는 그것도 불쾌했어요. 뭐만 잘못하면 맞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애 취급하셨잖아요. 다 큰 며느리들한테 맞아야 한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어요. 내 맘이야. 너 오늘 진짜 제대로 맞아봐. 시어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허둥지둥대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셨고 서랍 속에 있는 긴 막대기를 꺼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휙휙 휘저으시며 위협하셨죠.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져서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하게 됐네요. 아무래도 저는 어머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뭐? 이혼? 네, 이혼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더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빵빵거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더라고요. 오늘의 서프라이즈였던 선물이 도착한 것이죠. 이 상황을 알 리가 없었던 남편은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께 엄마, 셋째 며느리가 서프라이즈 선물 준비했어. 잠깐 나와봐. 하며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집 앞에 새 차에 큰 리본이 달려있는 걸 보고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서 남편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우리 와이프가 엄마 준다고 선물 준비한 거지. 셋째 며느리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라 여태껏 말 못했어. 오래된 차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팠는지 퇴직금으로 엄마 차부터 새로 뽑아주자고 하더라고. 마음에 들어? 엄마 취향대로 며느리가 고른 건데 어때? 셋째 며느리 잘 뒀지? 시어머니는 감격을 하신 건지 방금까지 한 행동 때문에 민망함을 느끼신 건지 입을 막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계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준비할 줄 몰랐네. 아유, 정말 고맙다. 아까 내가 했던 말은 잊어다오. 가끔씩 가족끼리 얼굴 붉힐 수도 있는 거잖니. 이렇게 말다툼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지. 안 그래? 여태껏 차곡차곡 쌓아왔던 분노의 감정이 그때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차키를 빼서 그 차에 타고 바로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자마자 도로 회수해버린 것이죠. 회초리를 들고 저를 때리겠다며 달려드시더니 서프라이즈 선물이 등장하자마자 제 손을 꼭 잡는 모습에서 정나미가 떨어졌네요. 앞으로도 쭉 이런 식이겠죠. 돈 주는 며느리 착한 며느리, 돈 안 주는 며느리 나쁜 며느리, 이런 이중잣대로 저를 괴롭힐 거라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이혼 선언을 했으니 실천으로 옮겨야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고 그날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면서 시어머니에게 폭탄 문자가 연이어 도착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런 성격인지 몰랐는데 한번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니 저절로 냉정해졌어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먼저 사과를 하라던 남편의 말을 듣고 이혼 결심을 확고히 굳혔네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어르신이잖아. 갑자기 그렇게 도발해버리면 엄마가 상처받지. 어쨌든 어른한테 대든 건 너니까 먼저 사과하는 게 맞아. 아무리 엄마가 상처되는 말을 했어도 면전에 대고 반항을 하면 어떡해. 엄마 지금 충격받아서 알아 누웠어. 며느리한테 심한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이제는 남인데 뭐하러 사과까지 해. 이혼하자니까? 이혼이란 말 무기로 쓰지 마. 실행에 옮기지도 못할 거면서 남발하지 말라고. 왜 실행에 옮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결정을 마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인데. 진짜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미쳤어? 그래, 나 어머님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제대로 인간답게 살려면 이혼해야겠어. 뭐 이런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말로 풀면 될 일이지. 그리고 시댁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우린 사이 좋았잖아. 우리 사이가 좋았다고? 여태껏 살면서 네가 날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어머님이 나한테 험한 말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나서준 적 있냐고?
부부는 공동체라고 했으면서 내가 직장 관둔다고 했을 때 한숨 푹 쉬던 게 누구더라? 마트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 집을 때마다 똥 씹은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본인 먹을 건 아끼지 않고 쓰던 게 누군데? 연애할 때 가성비 따져가면서 선물도 중고로 사줬을 때부터 너 같은 건 진작 걸러냈어야 했는데. 결혼까지 한 게 내 천추의 한이야. 지금이라도 내 인생 새 출발하고 싶으니까 내 인생에서 나가줘. 돈밖에 모르는 집안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그제야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제 눈치를 보며 붙잡더라고요. 여태껏 무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선언하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더니 며칠 후 큰형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차를 한 잔 대접해 드렸더니 한동안 망설이시다가 결국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꺼내셨습니다. 미안해 동서. 여태껏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아니에요. 형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맏며느리라는 의무감 하나 때문에 여태껏 어머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어. 그때는 그냥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주장 확실하게 하는 동서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 왜 나는 여태껏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싶기도 했고. 어머님이 형님한테 여기 오라고 하셨어요? 이혼하지 않게 설득하라고? 아니, 어머님이 나 여기 온 거 몰라. 요새 나도 어머님한테 정이 떨어져서 마음이 좀 그래. 그날 처음 알았거든. 중매쟁이한테 돈만 보고 맞선시켜달라고 했다는 거. 사람이 어떤지 보지도 않고 돈으로 줄 세워놨다는 걸 그땐 몰랐거든. 적어도 두루두루 보면서 며느리감을 찾은 거라 생각했지 재력 순서로 성사될 때까지 끝없이 맞선 보게 한 건 줄 몰랐어. 그러다가 내가 얻어 걸린 거겠지. 집안에 호구가 드디어 들어왔구나 싶으셨을 거야. 결국엔 내가 이 집안의 돈줄이었나 싶어서 허무해지더라고. 동서도 알잖아. 내 남편이랑 둘째 도련님 그리고 시댁 친척들, 어머님 조카까지 우리 친정회사에 꽂아줬다는 거. 나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따지지도 못했는데 시댁에서는 이미 재고 따지고 저울질까지 했던 거야. 그래놓고 아직까지 나한테 바라는 게 많으셔. 돈 많은 며느리 뭐 하나 빼먹을 거 없나 호시탐탐 감시하고 계시잖아. 만약에 우리 친정이 망하면 나를 제대로 며느리 취급이나 해줄까 싶은 거야. 내가 잘하면 그만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왜 잘해야 되나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래. 친정에서 결혼 반대했을 때 그 말 들었어야 했나 후회가 되네. 형님이 여태껏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도 어머님이 형님 제일 예뻐하셨잖아요. 그거야 돈 때문에 그런 거겠지. 내가 제일 갖다 바치는 게 많았잖아. 생신날 어머님이 소리치는 거 보고 느꼈어.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돈으로 보시는구나. 둘째 동서도 그날 어머님이 하시는 말 듣고 충격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며느리를 회초리로 때리려는 건 좀 아니잖아. 아무리 말을 험하게 하셔도 그렇지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건데 그날은 진짜로 무서웠어. 나도 도저히 그런 시댁은 못 버틸 것 같아. 지치더라. 더 이상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도 지치고 무능력한 남편 데리고 사는 것도 지치고 그런 남편을 최고의 아들이라 여기면서 생색내는 시어머니도 지쳐. 겉은 그럴싸한 척했지만 결국엔 알맹이 없는 집안이었잖아. 여태껏 속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날 큰형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진심 어린 속내를 털어놓고 가셨어요. 워낙 오래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다 보니 큰형님도 고충이 많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 새 며느리는 한순간에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게 됐고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큰형님도 이혼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작은 형님을 통해 들었네요.
큰형님이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자연스레 큰형님 친정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그리고 일가 친척 모두가 전부 쫓겨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작은형님도 직장을 잃은 무능력한 작은아주버님과 사이가 틀어지게 됐죠. 그날 저한테 와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졸지에 세 형제가 모두 이혼 위기에 처하면서 시댁이 폭삭 망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새 며느리를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하고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차례대로 저에게 미리 말해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찾아와 눈물부터 흘리셨습니다. 이혼이 어디 쉬운 줄 아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서로 보듬고 살아야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라, 응? 죄송해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혼해야 제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 무지개다가 이혼녀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 아마 지옥 같을 거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어.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가 없으니 더 살만한 것 같은데요. 알았다. 앞으로는 너한테 찬소리하지 않음마. 다 내가 못난 탓이야. 나는 너희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말들 했던 건데 너한테 상처가 됐다면 미안했다. 하지만 너도 나한테 상처 줬잖니. 우리 서로 화해하면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야, 안 그래도 첫째랑 둘째 전부 이혼하겠다고 난린데 너까지 이러면 어쩌니? 내가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 요즘 내가 속이 상해서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 늙은 시어머니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어? 왜 저를 붙잡으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머님 어차피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막내 아들 세장가 보내고 싶으시다면서요. 다시 중매쟁이한테 부탁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 얻을 때까지 맞선 보게 하면 될 텐데 왜 저한테까지 와서 이혼을 말리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엄마가 아들 이혼을 바라겠어. 그게 말이 되니? 저는 이미 그 사람이랑 갈라서기로 얘기 끝났어요. 더 이상 애정도 없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어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단 내린 게 아니고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한 후에 내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제 결정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확고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결국 설득을 포기하셨고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형님의 이혼 소식도 들려왔어요. 작은형님도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듣게 됐네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전부 직장을 잃었으니 이제는 전 남편이 그 집안의 가장이 돼야 할 텐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긴 아들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셨으니 이제는 허리띠 졸라매시겠죠.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있을 때나 귀부인처럼 살았지 이젠 좋았던 시절도 전부 끝이 나버렸네요. 자유가 된 저는 마치 발목을 붙잡고 있던 족쇄를 푼 것처럼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혼 후 좋은 기운이 들어왔는지 예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혼자 소박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건지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시집살이를 할 때는 제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부족함 없이 점점 채워지는 기분이라 좋네요. 그리고 그때 서프라이즈 선물로 샀던 차는 제가 아주 잘 끌고 다닙니다. 덕분에 저를 위한 선물을 하게 됐네요.
긴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체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집안의 분위기를 파악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냥 이대로 쭉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현재는 돌싱 생활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의 다사다난했던 결혼 생활 스토리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